우리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단 하나,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비행기에 오르던 날, 우린 서로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만 잘 되면 우린 다 견딜 수 있어. 그 믿음 하나로 우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지서와 연체 통지서, 그리고 연락 끊긴 아들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 김의 보호자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 아들을 유학 보낸 한 부부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손을 잡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상처도 눈물도 포기조차도 끝내 껴안은 부모의 이야기. 그 아이가 떠난 뒤 우리는 무너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아이가 떠난 뒤 우리는 무너졌다. 1화. 유학이라는 이름의 희생.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린 모든 걸 걸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를 잊은 걸까? 나는 이름 석자 없는 평범한 엄마였다. 지방 도시의 좁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장사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살았다. 그래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다. 단 하나, 우리 아들 지훈이만큼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키워내고 싶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였고 살아가는 이유였다. 엄마,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처음엔 반대했다. 하늘 같은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우리 가게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가 홀로 방 안에서 펑펑 울며 적어 내려간 편지를 보았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있어요. 엄마, 아빠처럼 힘들게 살기 싫어요. 그래.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고 어리석은 마음이기도 했다. 그날부터였다. 남편은 장사를 접고 택배 일을 시작했다. 나는 식당 서빙과 청소 일을 겸했다. 지훈이를 유학 보내기 위해선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걸어야 했고 우린 순식간에 빚더미 위에 올라섰다. 괜찮아, 당신. 지훈이만 잘 되면 우린 그걸로 됐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파스 붙이는 모습을 보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아빠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던 아이의 손이 그토록 작고 따뜻한 줄 그제야 알았다. 비행기가 떠나고 우린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들이켰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렇게 시작된 유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시작됐다. 처음 6개월 지훈이는 자주 연락했다. 엄마, 나 잘 지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수업이 너무 좋아. 교수님들도 열정적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하루 피로가 녹았다. 정말 보내길 잘했구나. 우린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지훈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SNS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사진뿐이었다. 2년째 되는 해, 학교에서 성적 경고 메일이 왔다. 귀하의 자녀는 출석률 저조와 낮은 학점으로 인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피 같은 돈을 매달 송금했고 우린 하루 2끼로 연명하고 있는데 지훈이는 왜 그랬을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이제 어쩌면 좋냐?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받은 아이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아, 엄마, 내가 좀 바빴어. 학교는 그냥 좀 지루해서 적응이 안 돼. 그냥 당분간 쉬고 싶어. 나는 그날 숨이 끊어질 만큼 울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가 흘린 땀이 이 아이에겐 그냥이었구나. 그리고 3년째 우린 더 이상 송금할 돈이 없었다. 남편은 디스크로 일을 그만뒀고 나는 손목이 망가져 병원에 입원했다. 지훈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엔 이제 엄마 아빠는 힘이 없다. 돌아오렴. 그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악몽을 꾼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는 지훈이, 웃으며 멀어져가는 아이. 우린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를 기억이나 할까? 이화. 그 아이의 카드값 고지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잊은 건 아닐까 했는데 잊지는 않았더군요. 그 대신 매달 잊지 않고 보내오는 건 신용카드 고지서였습니다. 지훈이가 떠난 지 3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비도 아껴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빚이 우리 목을 조였다. 하루는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노란 봉투에 붙은 빨간 스티커. 무심코 뜯은 나는 그 안의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다. 총 이용 금액 725만 원. 연체일 18일. 결제 요청일 2월 5일. 지훈이 명의로 발급된 카드. 그러나 청구지는 우리의 집 주소였다. 이건 뭐야? 남편은 말이 없었다. 오래된 안경 너머로 고지서를 들여다보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애가 뭘 이런 걸 어떻게?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집안의 불도 켜지 않은 채 하얗게 뜬 고지서 앞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걸까? 며칠 뒤 결국 나는 지훈이의 친구에게 연락했다. 한국에서 함께 유학 간다는 아이 수연이 엄마의 번호가 생각났던 것이다. 어머님 지훈이요? 요즘엔 아예 안 보이던데요. 파트타임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나오고 그냥 여자친구 집에 있다던데요. 여자친구?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그 아이는 지금 우리를 등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아, 엄마야. 우리 지금 아주 많이 힘들어. 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제발 연락 좀 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힘들다면 말이라도 해줘. 외면만 하지 말고 제발.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는 단 2줄이었다.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는 그 말을 수천 번 곱씹었다. 미안해, 힘들어서. 그 두 마디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남편은 말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은 그냥 혼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정 무렵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뭐야 이거? 라면이야. 한 박스에 2,000원 하길래 지훈이 보낼 거 좀 샀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우린 지금도 그 아이만 걱정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를 잊었는데도. 며칠 뒤 나는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 고객님, 아드님 명의의 학자금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습니다. 보증인으로 등록된 고객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이제는 카드값도 모자라. 대출까지. 우리는 지훈이의 그림자 속에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아, 엄마 아빠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지쳤다. 그래도 우리 아직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마.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줘. 하지만 그 아이는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 삶을 한 뼘 더 어둡게 만들. 3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꿈꾸던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건 자식 생각하며 일하다 길바닥에 쓰러진 아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은 방 안 조용히 나가 택배 유니폼을 챙겨 입었습니다. 요즘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택배 물량이 2배로 늘었대. 비 오면 기사들 결근해서 내가 가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파스 하나, 진통제 2알을 챙겼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만 아니었으면 이 나이에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오전 10시쯤 나는 시장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식당 서빙을 하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상 연락 119구조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남편분이 길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나는 가게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귀에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씩씩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너무도 작은 얼굴. 과로입니다. 허리 디스크 악화로 신경 눌림도 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의사의 말은 간단했지만 우리에겐 뼈에 사무치는 경고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다음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남편은 내 손을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 지키느라 아픈 거야. 우린 서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며칠 후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들었어. 아빠 많이 아프다며? 나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연락하냐? 우린 이미 다 무너졌어, 지훈아. 아빠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어. 나 지금은 갈 수 없어. 수업도 있고 정리할 것도 많고. 나는 그 순간 지훈이의 그 가벼운 목소리가 너무 낯설고 미웠습니다. 병원비는 매일같이 올라갔습니다. 대출은 이미 한도 초과였고 카드사에선 연체된 금액을 독촉했습니다. 나는 결국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이었던 그 반지를. 남편 몰래 눈물로 보석상을 나서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넌 도대체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니? 병원에서 퇴원한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틈만 나면 라디오도 듣고 신문도 읽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끝이긴 왜 끝이야? 당신은 아직 아버지야. 우리 지훈이 아직 안 돌아왔어. 우린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 졸업식 날 찍었던 사진. 눈빛이 초롱초롱했던 그 아이. 지금의 지훈이는 그때의 지훈이와 같은 아이일까? 나는 처음으로 지훈이를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린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후 지훈이가 우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나 큰일을 저질렀어요.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요. 사화. 도와달라던 아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 차렸다는 아이의 메시지, 그 다음날 걸려온 전화는 경찰서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잘못했어요. 도와줘요. 나 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다급한 문장, 무너진 문법, 그리고 그 아이의 절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그 메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 속에 손을 모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돌아보는 건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쌓아온 원망이 왈칵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기 미국 LA 경찰서입니다. 혹시 지훈 김 KIM JIHON의 보호자 되십니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 아들이 지난주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보호 유치 중입니다. 폭행 사건. 나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폭행이라니요? 아무래도 상대방은 크게 다친 상태는 아니지만
지훈 씨가 만취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어딨다고요? 보호소에 있습니다. 정식 기소가 되지 않도록 처리 중이지만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변호사. 우린 그럴 돈이 없는데. 그날 밤 남편은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만기까지 6개월 남은 보험. 아플 때 쓰려 했던 그 마지막 희망.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엄마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가 지켜야지. 남편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등은 무너진 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미국 경찰서로 돈을 송금하고 지훈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넌 우리 삶의 이유였어. 지금껏 버텨온 것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 것도 다 너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번만은 제발 이 기회 너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해. 우린 더 이상, 지훈아 우린 정말 더는 없단다.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요. 미안해요. 변호사랑 얘기 다 끝났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 같대요. 나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나 학교 등록금이 밀려서 복학을 못해요. 나는 그 메일을 보고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잖아. 망가진 건 우리가 회복하면 되고 무너진 건 다시 쌓으면 돼. 그 순간 나는 이 사람과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 곧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화. 지훈이가 사라졌습니다. 등록금이 없다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아이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흔적조차 말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시 희망을 걸었습니다. 지훈이가 경찰서에서 풀려났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오랜만에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봄바람 같았습니다. 다 끝난 거야. 이제 애가 철든 거야. 이제부턴 달라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처음으로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복학하고 싶어요. 근데 등록금이 밀려서 복학 승인이 안 났어요. 이번 학기만 들어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 이번엔 진심이에요.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젠 대출도 더 안 나오는 상황. 보증도 끊겼고 쌓인 카드값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이번엔 진짜 같은데 어떡하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곧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부모님 제사상 차리려고 모아뒀던 돈. 이걸로 될까?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꺼내놓았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송금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물었습니다. 해외 송금, 이건 등록금 용도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복학하거든요. 직원의 말 없는 고개 끄덕임 속에서 나는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부모의 무게. 그걸 누가 알까요? 그렇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나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돈 보냈어. 확인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음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불안으로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구나. 이젠 정말 끝이구나.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또 배신당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지훈이의 SNS를 찾았습니다. 예전 친구들이 그 아이를 태그했던 사진, 그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햇살 좋은 날 칵테일을 든 채 웃고 있는 지훈이. 그 옆엔 모르는 외국 여자, 그리고 해시태그 바하마에서 한 달 살기라는 해시태그.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 복학한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휴학하고 여행 간 거야? 나는 터져버린 울음을 틀어막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 사진을 출력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방에 들어갔고 몇 시간 뒤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내 몸이 감당이 안 된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입원 수속을 하며 눈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이게 우리가 바란 너의 미래였니? 우릴 이렇게 버리는 게 내가 말한 성공이었니? 그날 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지훈이의 이름을 지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부디 그 아이가 잘못되었어도, 그 아이가 날 잊었어도 이젠 놓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저도 살고 싶어요. 그리고 3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훈이 어머니 되시나요? 저 그 아이와 한 달 정도 동거했던 사람인데요. 지훈이 지금 사라졌어요. 6화. 사라진 아들, 남겨진 짐. 외국인 여자가 말해준 지훈의 진짜 모습. 그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여자는 우리에게 지훈이의 낯선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지훈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너무나 또렷한 현실의 칼날이었다. 저 리사예요. 지훈이랑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지금 지훈이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짐도 두고 사라졌어요. 나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같이 지냈다고요? 같은 집에서요? 네, 한 달 조금 넘게 같이 살았고, 사실 전 그 아이가 무직인 줄 몰랐어요. 유학생이 아니란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훈이가 무직이라고? 유학생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리사 씨? 지훈이는 복학하려고 등록금 보내줬거든요. 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죄송해요. 사실 그 돈 여행 경비였어요. 지훈은 부모가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뭘 몰랐던 거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너무 많은 배신을 이미 경험한 뒤였다. 그 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부모한테 너무 큰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는 누굴 믿지 않게 된 게 엄마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 때문? 리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훈은 어릴 적 얘기를 가끔 했어요. 엄마가 늘 나를 대신해 선택했다고. 난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고요. 나는 말을 잃었다. 숨이 막혔다. 지훈이 그랬다고? 내가 그 아이의 발목을 잡았던 걸까? 아니야. 나는 그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정말 그게 죄였을까? 혹시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간 곳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지훈이가 남긴 USB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이틀 후 국제 우편으로 USB 하나가 도착했다. 덜컹거리는 가슴으로 남편과 함께 그걸 컴퓨터에 꽂았다. To My Parents라는 폴더. 그 안에는 지훈의 영상 일기가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지훈은 수척했다. 눈밑이 퀭하고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근데 볼 자격이 없어.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엄마, 내가 어릴 때 진짜 싫었던 거 알았어? 피아노 학원 보내놓고 축구하고 싶다니까. 공부가 먼저라던 말. 학교에서 애들이 때렸는데 나보고 참으라 했을 때 난 그때부터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알았어. 근데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 나는 그 영상을 보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우리가 알던 지훈이가 아니었다. 아니, 우리가 끝내 알지 못했던 지훈이었다. USB가 꺼지고 나서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이 흐른 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젠 그 아이를 찾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아인데 어떻게 그냥 잊어. 그러던 그때 우편함에 한 장의 편지가 꽂혀 있었다. 김지훈, 체류 만료 경고 통지서. 주소 산호세, 캘리포니아. 7화. 그 아이의 흔적을 찾아 산호세로 갑니다. 우린 모든 걸 버리고 그 아이가 떠나 있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단 하나 그 아이를 다시 한번 껴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장의 편지. 체류 만료 경고 통지서. 그 주소지에는 지훈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호세, 캘리포니아.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다. 남편과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눈빛 교환으로 짐을 싸고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내 울었습니다. 목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내 지난 세월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고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렌터카를 빌려 산호세로 향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 문은 낡았고 계단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어벨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안에 지훈이가 있을까? 아니면 또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남편이 조용히 도어벨을 눌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 우리 아들. 수척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허름한 티셔츠에 맨발. 우릴 본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랑 아빠야.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에 우린 세 사람의 삶을 눌러 담은 채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지 않잖니?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훈은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정했잖아. 내 인생을 내가 살았던 적이 없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가뒀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엄마가 그걸 몰랐구나. 넌 그냥 엄마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인 줄만 알았어.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아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도 너무 무서웠어. 그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와 고통, 그 모든 것이 그 껴안는 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오래된 손으로 지훈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들의 좁은 방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오랜만에 같은 공간, 같은 숨결 속에서 작은 방에선 따뜻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대로 곁에 있으면 나는 또 숨 막힐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지훈. 나는 그 메모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우리의 짐을 챙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 곁에 남지는 않았다. 8화. 돌아온 한국 빚더미 위에 두 노인 그럼에도 우리가 붙든 희망. 그 아이는 떠났고 우린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잃은 듯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메모를 쥔 채 산호세의 작은 방에서 돌아온 우리는 텅 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소파, 지훈이 중학생 때 찍은 졸업사진, 그리고 한참 전부터 꺼져 있던 벽걸이 시계. 우리는 세월을 등에 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 이 고단한 삶이 우리를 맞아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른 채 한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우린 말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는 고지서만이 줄줄이 날아들었고 은행에서의 독촉 전화는 더 이상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정리한 거야. 우리가 진 빚, 지훈이 학자금, 카드 연체 금액까지 다 쓴 거.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우리의 지난 세월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뭐라도 해야지. 당신 일하기 힘들면 나라도 뭐라도 해야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까치해. 이번엔 우리 둘 다 무너지지 말고 같이 버텨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근처 공원 화단 정리하는 노인 일자리에 등록했고 나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급식 조리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일당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손으로 번 돈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준비하면서 나는 자꾸 지훈의 어릴 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 급식판을 들고 나를 찾던 그 작디 작은 손. 나는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웠던 게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엇나간 걸까?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시장 막바지에 반값 남은 채소를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빚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를 지우는 일.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훈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린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몫까지 살아보기로.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우리 벚꽃 보러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봄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간 벚꽃길에서 우린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걷다 보니 문득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진짜 많이 버텼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둘 다 아직 살아있네. 그날 벚꽃 아래서 우리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잔잔한 그러나 가장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나 지훈이 용서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젠 나도. 내 자신도 좀 용서하고 싶어. 그리고 그날 밤 우편함에 엽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그 글씨. 엄마, 아빠. 나 요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밤에 혼자 도시락 먹으면서 당신들 생각이 많이 나요. 언젠가 돈 모으면 꼭 다시 얼굴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지훈 드림. 나는 그 엽서를 두 손으로 조심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어쩌면 다시 시작한 걸지도 몰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지훈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 바라보자. 그 아이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구아.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찾아온 아이, 그날의 눈물. 그 아이가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런데 그날 마주한 아이는 우리의 기억 속 아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지훈에게서 엽서가 온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국제 발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맥없는 숨결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갈게. 나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지훈아, 정말이야? 언제 와? 이번 주말 비행기야. 근데 엄마, 나 좀 많이 변했어. 놀라지 마. 비행기 도착 시간은 일요일 새벽 5시. 우리는 토요일 밤부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김포공항의 도착 게이트 앞, 우리 부부는 단단히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그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눈에 띄게 빠진 살, 힘없이 늘어진 어깨, 가슴팍엔 작은 흉터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뛰어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 잘 돌아왔어. 잘했어.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지훈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항 한가운데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히 아침밥을 지어 함께 먹었습니다. 몇 년 만에 셋이 함께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수저를 들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 밥맛 진짜 오래간만이다. 남편은 말없이 지훈의 그릇에 고등어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나 미국에서 마지막에 좀 아팠어. 공사장에서 철근 떨어졌는데 머리를 다쳤어.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 순간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팔을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 생긴 흉터들, 그리고 살짝 떨리는 손끝. 그때 처음 생각났어. 엄마가 늘 하던 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근데 난 늘 혼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같이 있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우리는 울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표현을 몰랐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아팠고 우리도 아팠던 시간이었다는 걸. 상처의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아팠던 존재들이라는 걸. 며칠 동안 우리는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해 매일 새벽에 출근했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 혼자 집을 구하려고 해. 이제 정말 혼자 서보고 싶어. 걱정 말고 그냥 믿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떠났던 순간과는 달리 이번에는 도망이 아닌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훈아. 이젠 도망가는 거 아니잖니? 너의 발로 서는 거잖아. 우린 언제나 여기 있어. 너 돌아올 집은 항상 남겨둘게.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토록 길고 긴 이별과 오해의 시간 끝에서 우린 마침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10화. 그날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것. 사람은 언젠가 한번 마주 앉아야 할 때가 온다. 말하지 못한 오해들, 표현하지 못한 사랑들을 꺼내놓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우는 진짜로 떠났습니다. 이번엔 도망도 실망도 아닌 조용한 인사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젠 제 손으로 살아볼게요.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다시 돌아오면 이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제 부모라서 고맙습니다. 지훈이 떠난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젠 그 침묵이 우리를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린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었고 하루하루 빚 갚으며 장 보며 이웃과 인사하며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우린 동네 작은 공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고 벤치 위에 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 좋아졌어. 당신도. 눈 밑 그늘이 많이 사라졌네. 그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의 손을 나는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싱크대 옆에 놓인 라면 냄비, 책상 위에 펼쳐진 영어 교재와 수첩. 엄마, 아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려 해요.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된장국 벌써 그립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그 방은 참 낡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도망치던 과거를 걷어내고 스스로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부부에겐 세상의 어떤 말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주말 지우는 약속대로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고 익숙하게 슬리퍼를 찾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팝 냄새나. 된장국이지? 너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제일 좋아했잖아. 나는 웃으며 지훈의 그릇에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긴 하네. 안 잊었구나. 당연히 안 잊었지. 그 냄새만 맡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서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여전히 단출했고 그릇도 다른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자리만큼은 세상 어느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훈이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더니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어릴 적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지훈이 5살 때 놀이공원 앞에서 웃고 있던 우리 셋의 모습. 이 사진 이제 제 지갑에 넣고 다니려고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꺼내들 수 있을 만큼 자라났다는 사실에 밤이 깊어지고 지우는 옆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가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랑한다. 내 아이야. 어디서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지 못해도 이제 너는 괜찮을 거야. 그 다음날 아침 지우는 출근하러 나가기 전 현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랑해요. 그 아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지훈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상처도 오해도 미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기에 우린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이름, 그 단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다. 그저 우리가 너무 바랐던 것뿐이었다. 그래서 놓쳤고 오해했고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끝내 우리는 다시 서로를 마주했다. 삶은 늘 그러하다. 넘어지고 다치고 돌아오고 그러다 결국 함께 걷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늦은 걸음이 가장 따뜻하다.